저자 명중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려야 할 텐데요. 다른 것보다도 명교육학이라고 하는 상학원으로 된 이 교육학 책을 쓴 저자이자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학 관련된 책들을 쓰고 또 강의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양에 있어서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쓸데없다라기보다도 좀 불필요하거나 중언부언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제외를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권의 책, 하나는 교과서이고 하나는 이제 기출 문제집인데요. 도덕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 도덕 윤리 책들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집필했었던 책들인데 제가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보여드리는 까닭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척 낯설었던 교육학 논술 답안지. 제가 노영진에서 도덕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한 2년 정도 가르쳤었는데요. 그 도덕윤리 과목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학원을 내방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시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그 시험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흐릿하게 했습니다. 직접 답안지를 쓰신 분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답안지를 보면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놀랐던 가장 큰 이유는, 거기 나오는 개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아볼 수 있었는데, 문장을 쭉 읽어나가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될까? 다시 읽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봤는데, 알 듯 모를 듯 교육까지 공부했던 제가 그럴 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까닭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장 자체가 좀 이상했었습니다. 문장 자체가 첫째는 굉장히 긴 만연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4줄, 5줄, 6줄, 7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패러그래프 하나가 그냥 문장 하나였어요. 어떤 거는.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문장에서 주어하고 수어하고
연결이 잘 안 되었어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어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호흡이 완전히 무시된 문장으로 이루어졌던 답안지였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왜 이렇게 교육학 답안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아, 내가 이제 어떤 한 가지만 봐서 그런 것일까 하고 다른 시험지도 봤는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기본적으로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한 시험 답안지가 구성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교육학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험들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방식을 좀 구분을 해보면 보통 객관식, 주관식 그렇게 구분이 되죠. 보통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형은 이제 객관식. 그리고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 썼지만 좀 더 있습니다. 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평 하고 그 다음에 논술형. 주관식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논술형이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분석적 배점법, 또 하나는 총괄적 평정법.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객관식 시험 문제 너무나 이제 많이 봐왔던 우리가 이제 수능도 치러봤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객관식 시험 문제 작년에 치러졌던 2019년도 국가직 교육학 개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문제 이제 2번하고 3번을 갖다가 제가 커테이션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제의 특성이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답을 선택을 하도록.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2급 정교사인 사람이 1급 정교사가 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연수. 답은 2번 이제 자격 연수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가 이제 객관식입니다. 국가직 7급 교육학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9급하고 7급하고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더 문장이 깁니다. 좀 더 문장이 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제 제가 1번하고 2번 7급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다 하시면 잠깐 탑을 누르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관식 기입형입니다. 주관식 기입형. 우리 이제 전공 교과 여러분들 치르는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일반 사회 등등. 바로 이제 그 기입형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작년에 치러졌던 도덕윤리 전공 A에 나와 있는 이제 물론 이제 완전한 기입형도 있고 요 문제 같은 경우 요 전공 A 11번 같은 경우에는 기입과 그다음에 서술 간단한 서술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억에 알맞을 용어로 쓰고 그리고 이제 밑줄 친 이윤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형식의 주관식 기입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관식의 논술형인데요.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바로 교육학 논술이 바로 이 분석적 배점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큰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 주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 그래가지고 각 문제들이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4점이다 4점이다 뭐 4점 3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분석적 배점법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우리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바로 논술형이 총괄적 평정법입니다. 총괄적 평정법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작년에 치러졌던 2019년 행정고시 2차 교육학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시문이 역시 주어지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각각 점수들이 매겨져 있는데요. 좀 다르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4점, 3점 그리고 각각 하나씩 쓰는 것들에 말하자면 1점씩이 배점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의 점수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4번 같은 경우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의 역할 확대, 강화, 시장 원리의 적용,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을 분석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공교육 개혁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교육학 우리가 치는 논술과는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다르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2019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에 서울 소재 모 대학에서 치러졌던 수시 모집의 논술 전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자 안팎으로 쓰고 점수가 50점이에요. 50점씩. 근데 문제를 보면 제시문들이 주어집니다. 제시문 가, 나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서로도 다른 관점의 글이다. 두 글을 비교 분석하고 각 제시문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황만근 사람 이름입니다. 의 삶을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자 안팎이니까 말하자면 서론, 본론, 결론 구성해서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르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객관식 또 주관식에서도 기입평가 논술 가운데서도 분석적 배점법하고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과 네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글을 갖다가 쓰고 글을 갖다가 전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유형과 특징.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객관식, 선택을 하는 것과 주관식, 서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각각은 특징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식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 보시면 객관식은 말하자면 정답이 아닌 것 찾기. 이게 무슨 말인가? 정답이 아닌 것 찾기. 말하자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정답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다른 수능 같은 경우에 아닌 것, 아닌 것, 아닌 것. 나머지 두 개 가운데서 아리까리에 두 개 가운데서 크루 어떤 것을 찾아서 정답을 갖다가 확정하는. 우리 보통 그렇게 되죠? 예. 보통 이제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개념이나 이론을 갖다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개념 또는 사람 이름, 이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논술형의 분석적 배점법하고 총괄적 평정법이 어떻게 다른가? 자, 분석적 배점법은 전 분야를 철저하게 암기하는 겁니다. 예. 자, 교육학 준비해 오셨던 분들, 준비하셨던 분들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논리적 글쓰기예요. 예. 거기에 플러스 암기. 예. 기본적인 지식의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기입형, 분석적 배점법, 총괄적 평정법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구되는 능력이 뭐냐면 객관식, 선택형의 경우에는 분별력, 구분해내는 것, 그러니까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이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 암기력.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임용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데 자, 어떠한 문제의 경우에는 단편적 암기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나 풀어보시면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그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분석적 배점법은 뭐냐면 극강의 암기입니다. 극강의 암기력이 필요해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극강의 암기력. 자, 총괄적 평정법은 최강의 암기력이긴 해요.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 예. 이거 최강의 암기력. 근데 어쨌든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지요. 물론, 우리 이제 대입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좀 외워가죠. 외워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외워갑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예.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객관식. 우리 이제 아까 봤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면 그런 이런 겁니다.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료제의 특성, 교감, 교사의 유계구조. 우리 이제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업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 연공, 서열과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승진 체계, 인간적인 감정 교류가 중시되는 교사 학생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답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4번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 확인해 보니까 4번이 정답. 4번에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3번도 한번 보실게요. 2급 정규사인 사람이 1급 정규사가 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연수는 이건 뭐 사실은 이제 답이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격 연수 정답이 2번. 그래서 문제 2번에서 봤던 것처럼 아닌 것을 갖다가 배제하는, 배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국가직 7급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을 배제하고 그리고 정답인 것을 확인한 후에 기입하는 답을 쓰는 자, 주관식 기입형인데요. 자, 이거
전년도 도덕윤리 과목인데 제가 이게 이제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단편적 암기력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실 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가문의 설명을 갖다가 순서대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요 뒷부분 이 서술하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상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요 각각의 문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말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바로 이 니은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다만 지금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 근데 이 문장을 갖다가 본 적이 없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대충 누군지는 감이 오더라도 이 문장을 갖다가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갖다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갑이 주장하는 요 문장, 갑이 주장에 나타나는 요 문장은 바로 주의의 주자어류의 주자어류 권 14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요 갑과 을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대학에 이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명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대학의 앞부분에 명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갑, 주자와 주희와 왕양명이 각각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펼친 거예요. 근데 갑은 주자어류 권 14에 나오는 내용이고 을의 왕양명의 얘기는 바로 그가 쓴 책 점승록 상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장들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갖다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명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요 니은은 명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물론 저 기억을 모르고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와 왕양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대충 감을 잡아서 저 니은을 갖다가 서술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 니은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쓸 수가 없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이 문장들을 갖다가 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개별 전공 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문제점이기도 해요. 제가 도덕윤리 과목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그리고 파악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자, 다음에 그러면 이 논술형 분석적 대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했었지만, 자, 교육학 문제 좀 더 이제 가까이 살펴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시문이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더 가까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모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좀 전에 이제 본 것처럼 이렇게 A 교사가 얘기한 거, B 교사가 얘기한 거, C 교사가 얘기한 거, D 교사가 얘기한 것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논술의 내용 총 15점에 각각 배정을 해서 문제를 갖다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A가 얘기하는 것은 지식관이고, B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 내용이고, C가 얘기하는 것은 수업 설계고, 마지막 D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친절하게 큰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세부 문제에서도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A 교사 같은 경우에 비고치키 지식론의 명칭, 이거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이 지식론에서 보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 이걸 갖다가 쓰는데 4점.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면 1점. 그 다음에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지식의 성격 뭐예요? 상호작용이죠.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한테 주는 영향력. 그 다음에 교사, 우리 이제 보통 얘기하는 비례 설정, 발판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구성주의, 그러니까 비고치키가 강조했던 대표적인 교육 방식이 바로 이제 협동학습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그러한 어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유지할 때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4점, 그 내용을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영교육과정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 명칭 써라 이제 중에 교육과정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뭐 쓰라. 그래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명칭,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시사점. 그래서 4점 각각 하나씩 1점씩 배정이 돼 있어요. C교사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타인호프하고 OS가 얘기하는 요 측면들, 그래서 학교 문화, 이제 기계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언급을 또다시 합니다. 논술의 내용과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을 3점이다. 그다음에 표현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을 2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거는 웬만큼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면 요 3점과 2점이라고 하는 것은 딸 수가 있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앞서 얘기했지만 분석적 대처법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이 컴포넌트 요소들을 갖다가 기입하는 게 관건이 돼요. 내가 외우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았던 분석적 배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논술과 다른 술을 갖다가 이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를 가지고 보면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행정고시 2차 교육학 문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제시문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공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말하자면 길지 않은 역사적 발전 과정을 기술하고 위기를 맞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워서 쓰지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분석적 배점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1점 또는 2점씩 배점을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죠. 자,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요. 교육의 위기복을 위한 방안, 이제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 이 3자의 노력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공교육 개혁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정의는 이제 뭐 앞쪽에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위기에 봉착했고 그 위기가 왜 봉착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을 하고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현실적인 개혁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에 배치가 되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을 해야 돼요. 자기 나름의 틀을 만들어서. 다르죠? 네, 다릅니다. 18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큰 얼개만 주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앞서 봤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대학에서 치러지는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시문을 보고 그 제시문의 논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글을 논하는 거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훨씬 더 자유롭죠. 훨씬 더 자유로워요. 글 쓰는 것이. 그래서 총괄적 평정법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 외워 들어가요. 수많은 모범답안들이 있어요. 모범답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범답안들을 갖다가 가령 행정고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를 과목당 수백 개를 갖다가 외워서 들어가지. 외워 들어갑니다. 뭐 수능 이 논술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모범 답안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다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답안지라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은 수능이나 이제 공무원, 실구급 시험 문제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기입형, 우리 이제 임용에서 치는 전문 교과들이 바로 이제 이 기입형에 해당이 됩니다. 서술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기입형, 단순 기입형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작년에 시험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입형은 단순 기입형은 줄고 서술형이 늘긴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형에 있어서 분석적 배점법은 임용교육학. 또 나중에 이제 우리 교육평가 할 때 이제 이 분석적 배점법과 총괄적 평정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석적 배점 임용교육학에서 왜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시험을 갖다가 왜 치렀냐? 사람들이 응시자 수가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임용교육학
많잖아요. 응시 인원이. 그래서 분석적 배점법을. 행정시 2차 대응 논술이 이제 총괄적 평정법이. 여기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선발부터, 선발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점수에 따라서 서열을 쭉 매겨요. 그래서 뽑고 싶은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에서 딱 잘라요. 물론, 공무원 799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면접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면접 점수가 엄청나게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일단은 100명 뽑는다? 그러면 100등 안에 들면 합격이에요. 나중에 이제 면접에 가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기도 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기평. 자, 우리 이렇게 되죠? 1차 합격자 1.5배수를 2차로 선발을 해서,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분석적 배점법. 임용 교육학하고 임용 전문 교과에 20점과 80점을 합쳐가지고 100점에서 해서, 컷타임 1.5배수로 해서 이제 하죠. 예. 자, 총괄적 평정법 하는 행정고시 2차를 한번 볼게요. 1차 합격자 교육행정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12명을 뽑는 거였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5배에서 10배수를 갖다가 보통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12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뭐 한 5배 정도, 그리고 이제 10배수까지는 이제 보통 갑니다. 그러면, 5배수라고 하면 60명인 거고요. 그쵸? 10배수라고 하더라도 120명이에요. 출제위원 가령 3명이다. 채점자가 3명이다. 그러면은 그 3명이, 한 일주일 정도만, 노력을 하면, 채점할 수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뭐 3명, 때로 막 5명 이렇게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요렇게 그래가지고, 충분히, 시험 답안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방식으로 채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시험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임용시험에서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만 명의 학생들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객관식과 저 총괄적 평정법의 어떠한 중간 형태 정도로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시험 공부를 통해서 수험생의 능력을 갖다가 평가해서 가려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걱정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봤던 것처럼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자, 이거 논술이에요.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강의 암기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들의 걱정이 뭐냐? 글쓰기 실력입니다. 나는 글을 잘 못 쓰는데, 나는 글 실력이 없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학 논술 그 시험지를 받고 굉장히 이제 우리 해낸다고 그러죠. 그 부분이 이제 서론 쓰고 결론 쓰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서론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왜? 글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육학 논술은 글 실력과 전혀 상관없는 시험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비문, 문장이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문장을 구성하더라도 통하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왜? 요소만 들어가면
일정 정도의 비논리라고 하는 것을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넘어가 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논술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비판 능력 필요 없어요. 논리적 판단력 필요 없어요. 종합적 사고력 더더군다나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이고, 논술인데? 네. 논술을 가장한 암기력 테스트인데요. 네. 분명히 이제 시험 출제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다 암기만 하고 있잖아요. 백지인출, 흰 종이에. 우리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창의성 개발 방법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마인드맵 딱 그려가지고. 그래서 가지. 그렇게 백지인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싫어지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외우기만 하면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 외우는 것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었지. 우리 이제 수학도 막 외우잖아요. 많이들 그랬습니다. 수학 잘 안 돼? 그러면 외워. 외우면 돼. 되기도 해요.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수학도 외우면. 자, 그래요. 잘 외우기만 하면 돼요. 잘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좋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공부 방법. 객관식의 경우에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론 주관식의 여러 시험들도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것, 대비하고 대조해가지고 아닌 거 골라내는 것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수학이라든지, 그렇죠? 수학이라든지, 그런, 일부 과목의 문제들, 국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독해를 해야 되는 영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대비를 하고, 구분을 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갖다가 찾아내고 하는 것이 주요한 공부 방법이 돼요. 자,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암기입니다. 이것도 암기. 그런데 이제 개념이라든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띄어서 혹은 이제 연결이 되긴 해도 개별적인, 그렇죠? 그래서 암기를 해요. 자, 분석적 배점법은 처절한 암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자, 총괄적 평정법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행정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그 친구들 일종의 이제 서브노트 또는 공부하는 그런 어떤 그 프린트물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해갖고 쭉 모은 답안들을 축적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공부 방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자, 그래서 노트 종이 보시면 객관식의 경우에는 이 대조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대조표. 가령 연역법과 귀납법. 대조가 돼요. 자, 기입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조직도,
분류도 학자별이나 이론별 개념과 특징을 갖다가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주의, 그러면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주장들, 그 사람의 사상의 맥락들, 이런 것들을 조직화하고 분류하고 개념이나 특징별로 구획하는 것이 기평 암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분석적 배치법 뭐냐? 자, 조직, 분류도 해야 되지만 절차, 과정, 흐름 이런 것들을 또 얹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육학 책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바로 이런 절차, 과정,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교수, 학습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렇고 교육,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 총괄적 평정법은 역시나 분류, 조직. 근데 이 행정식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주제별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를 하고, 자, 이거예요. 현실 적합성. 아까 나왔지만 공교육 위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거기에 있어서 국가나 아니면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실패로 돌아가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노트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왜 처절한 암기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공식적, 표면적, 실제적, 잠재적, 비공식적, 영교육, 경험 중심, 생활 중심, 생성, 현성 교육과정, 중해교육과정.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앞쪽에 서술어, 꾸미는 말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자, 찰스 저드, 손라이크, 해럴드 럭, 조지 카운트, 알타일러, 버빗, 룸, 메이거, 브리디, 밸런스, 패드건, 브루너, 워커, 아이즈너, 슈어. 교육학 책에 나오는 학자들의 이거 10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암기해야 돼. 따라붙겠죠? 거기에 이론들이 따라붙습니다. 개념들이 따라붙습니다. 당연히. 자, 이거는 더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교수 요목, 출발점 행동, 학습 정도 함수, 학구적 학습 시간, 유목화 능력, 비구조화된 발견 학습, 발견 정착 의미, 의미 학습 태도, 선행 조직자, 포섭 학습 사태, 계제형, 분기형, 표집 장합, 조직 풍토. 일본에서 건너온 교육학 용어들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본식 한자. 자, 외워야 할 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000페이지, 1000쪽.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저하고도 공부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더 붙어요. 책에 다 기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거 별도의 프린트물, 별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자, 영어, 한자, 그 말하자면 일본식 한자, 인명 외워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데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교육학 개념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영어, 우리 교육학은 미국 교육학입니다.
서투른 번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대부분 책들이 만연책 문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대학에서 쓰는 교재들 보면 이 만연체들이 정말 사람들을 환장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방대한 양의 외래어, 외국어, 인명 전문 용어예요. 그거를 처절하게 암기해서 문제에 맞게 회상해서 팔 아프게 풀어 놓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치르는 교육학 논술의 정체입니다.